오늘 5월 12일 수업 이제 시작할 건데, 오늘 지층의 나이하고 이제 뒤쪽에 HR도 이제 같이 해볼 거예요. 네. 오늘 지층의 나이, 여기 지사학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 우선은 여기에 지층이라는 거 우선 조금만 이야기하고 가면은 땅이 쌓이는 거예요. 자, 땅이 쌓인다라는 그 행동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해수면, 면 아래 이것은 뭐 두 군데 이상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냥 바다 밑 부분이랑 그리고 호수 밑. 그러니까 당연하게 요 해수면이라는 것이 물 아래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 아래에 쌓인다라고 하면은 네,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평하게 쌓이는 거예요. 중력의 영향으로 수평하게 쌓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지층이 휘어져 있거나 구부러져 있으면 네, 그것은 뭐 지각 변동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얘기하는 지각 변동이라는 것이 습곡이라든지 습곡은 뭐 조산 운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산 운동이 뭐냐면 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책들을 구부려 보세요. 그러면은 판판하게 있는 것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이 되는데 그게 네, 땅으로 치자면 땅이 구부러져서 올라온 거, 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습곡이라는 그 습곡이라는 것이 나왔다는 것은 횡압력을 받아서 조산 운동을 받는 것이다. 라고 뭐 이야기할 수 있고 또는 땅이 끊기는 거, 단층이라는 거. 단층은 지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조산 운동을 받았다, 뭐 지진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땅이 그 수평으로 있지 않고 이제 좀 휘어져 있거나 구부러져 있거나 뭐 기울어져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이렇게 수평으로 퇴적이 될 때,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것이 위쪽보다 먼저 퇴적이 되었다라는 것은, 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땅을 판단을 할 때, 제일 오래된 지층이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의 지층은 나중에 쌓이는 것이다. 뭐, 요거는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관입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관입이라는 말은 이제 마그마가 관입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그마가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그마가 왜 뚫고 들어가냐라고 하면은 마그마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마그마는 암석이 녹아서 마그마가 되는데 마그마는 네, 녹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암석은 고체 성분이고요. 네, 마그마는 액체 성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딱 한 가지 물질만 제외하고 고체보다 액체가 네, 부피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마그마가 된 암석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니까 우선 액체니까 네,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기존의 그 주변에 있는 암석들과 비교해서 밀도가 작다 보니까 또 액체니까 흐를 수 있죠. 그래서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약한 부분을 만나면 네, 녹여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바로 보셨을 거예요. 네. 이 표시 주의 깊게 봐주세요. 요 표시. 플러스 표시. 암석에 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암석에 플러스 표시 같은 것들이 있다. 네. 이것은 보통 마그마로 생겨난 네, 화학 강암을 이야기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V자 모양이 있다. V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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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자. 이런 것들은 산암, 가장 대표적으로는 현무암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층이 쌓여 있는데 이런 무늬에 도암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아, 얘네들 화성암이구나.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지는 암석들이구나. 그리고 그 두 개 중에 십자가는 뭐 그냥 십자무늬, 네, 화강암. 그리고 V자 모양은 뭐 화산 영어로 뭔지 아시잖아요. 볼케이노. 네, 그 V자 그 화산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이들 녹이면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녹이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암석들을 녹이다 보니까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온도가 떨어지면서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뭐 간단하게 그냥 태웠다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무방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암석들이 성질이 변하도록 이제 만든 거죠. 근데 이제 마그마 자체는 열을 줬으니까 온도는 내려갈 거 아니에요. 온도가 내려가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녹이다가 남아있게 된 거죠. 어. 그러면서 이제 암석이 되는 과정에서 뚫고 있는 중에 녹이지 못한 암석들을 자기 그 화강암 또는 현무암 안에 갖고 있게 돼요. 우리가 사냥감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포획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렇게 포획암이 화성암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 암석 덩어리가 화산암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를 우리는 포획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변성 범위가 아래 부분만 있고요. 윗부분에는 변성 한 부위가 없고 뭔가 구불구불한 무늬가 보이고 기저여감이라는 것이 보이죠. 기저여감. 기저여감 뭐에 증거였었냐면은 부정합의 증거예요. 부정합. 부정합의 증거이다 보니까 저 아이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지. A가 쌓여 있었는데 마그마가 뚫어서 B 암석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비암석이 있을 때 이게 융기를 한 거지. 융기를 하고 나니까 막 깎아요. 막 아파 죽겠어. 그래가지고 비암석의 덩어리들이 위에 이제 남아있게 된 거죠. 왜냐면 물이나 바람이 깎는다 하더라도 모두 다 휩쓸려서 내려가진 않으니까 큰 덩어리들은 남아있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침식이 되고 나서 남은 여감들이 쌓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융기 다음에 이제 침강을 한번 하겠죠. 그래서 C 암석이 생기게 된 거예요. C 지층이 쌓이게 됐으니까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는 암석의 생성 순서를 A가 쌓였고 B가 뭐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B가 관입 그리고 C가 쌓이게 된 것이다. 근데 지금 왼쪽의 그림은 변성의 범위가 위쪽에도 있잖아요. 자, 저런 걸 놓고 판단을 할 때 A가 쌓여 있어요. C가 쌓여 있어요. B가 관입했다. 근데 사실 관입이라는 말도 어, 네, 암석이니까요. 음, 네. 그렇게 해서 관입의 법칙, 관입을 한 암석은 관입당한 암석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부정합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정합이라는 것은 뭐 순서가 있죠. 뭐 밑에 아래 지층 퇴적, 그리고 융기, 침식, 침강, 위 지층 퇴적. 자, 이 과정이요. 그러니까 아래 지층이 퇴적이 되고 위 지층이 퇴적이 되기 전까지 융기, 침식, 침강 이게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층들은 아래 지층 쌓이고 위 지층 쌓이는 게 그냥 뭐 해수면 아래에 계속 있었다라고 하면은 항상 뭐 계속 시간대별로 쌓이겠죠. 근데 지금 여기 부정합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 간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정합을 경계로 굉장히 오랜 시간 간격 차이가 있으니까 보통은 화석이 나오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돼요.
동물군 천의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섯 번째 법칙은 이제 퇴적 시기가 다른 지층에서 그러니까 화석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A층이 있고 B층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래 지층, A 지층은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아래 지층이 옛날 지층이라고 보는 거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네. 아래 지층보다 위 지층이 최근이다. 그러니까 아래 지층에서는 좀 단순하고 옛날 화석이 나오고 B 지층에서는 네. 최근의 화석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한 화석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뭐 지질 시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하겠지만 여기에 그림 같은 내용들 표준 화석에 있는 내용들 잠깐 보시면은 네, 여기 불가사리의 모습이 보여요. 불가사리 또는 조개, 이것도 조개거든요. 음, 조개와 같은 아이들, 불가사리와 같은 아이들은 지금도 나와요. 그러니까 생존 기간이 굉장히 긴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은 네, 지금도 살고 있는 아이들은 시상화석이라고 이야기해서 뭐 여러분도 불가사리 또는 조개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얕은 바닷가 또는 바닷가, 해변, 갯벌, 너무 추운 곳은 안 살고 너무 더운 곳도 안 살고 적당히 온도가 있는 곳. 그게 그러니까 어디에서 사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때, 시자, 모양, 상자. 그러니까 적어도 사막에는 안 산다는 거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디에서 사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네, 시상화석이에요. 물론 시상화석의 가장 큰 특징, 지금까지도 살아요. 생존 기간이 굉장히 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체크 안 한 것들 여기 이제 이게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요 아이는 삼엽충이라고 해요. 왜 삼엽충이라고 하냐면 네, 더 확대는 안 되네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요렇게 에이고 너무 크구나. 자, 파란색 7 하나, 둘, 세 개. 무늬가 세 개가 보이죠? 하나, 둘, 셋. 이래서 삼엽충이에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 삼엽충.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면 연근 같기도 하고 고구마 같기도 한 녀석. 연근 같기도 하고 고구마 같기도 한 녀석. 선생님은 이거 보고 그냥 보통 고구마 모습 떠올리고요. 고구마 모습 떠올리면서 얘를 먹으면은 네, 방구가 자꾸 나온다. 방추충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는 편이에요. 음. 그리고 요 아이는 암모나이트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뭐 공룡 화석이라는 거는 다 아시겠죠? 뭐 굳이 얘는 모습까진 기억 안 해도 공룡이구나. 그래서 아, B층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중생대 지층이고 중생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A쪽의 지층은 고생대 지층이구나. 그거 어떻게 아느냐? 화석을 가지고 보고 아는 것이고요. 화석을 가지고 두 지층의 뭐 먼저다. 두 지층 B 지층이 나중이다. 왜? 중생대의 화석이 나오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동물군 천의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지층의 법칙을 살펴봤는데 수평태적, 지층 누중, 관입의 법칙, 그리고 부정합의 법칙, 동물군 천의의 법칙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셨어요. 음.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상대 연령,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이제 나이를 비교해 보면은 제가 나이가 많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적어요. 그리고 이제 나유리가 좀 더 나이가 적죠. 나유리가 제일 어리고 이제 선생님이 제일 나이가 많고 이렇게 따지는 건데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상대 연령이라는 것은 누가 먼저 태어났는지, 누가 나중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한다라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네, 지층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표시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네.
여기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 뭐 보이시냐면 플러스가 보이죠. 이거 아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다들? 예, 예. 화강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인터넷 강의라든지 다른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잘 노출을 안 해놔요. 근데 얘 화강암이라고요. 그러니까 암석에 따라 기호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처럼 이렇게 있는 아이들 있죠? 얘는 구불구불하기도 하고 반듯한 모양도 가끔씩 나오는데 얘는 쉐일이에요, 쉐일. 그냥 간단하게 점점점점점점점 있는 아이들이 있네. 얘는 사암이고요. 만약에 여감이라면은 동글동글동글맹이를 그려 놓을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점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벽돌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가 있죠? 벽돌 모양. 이 아이는 석회암이에요. 그냥 암석의 모습을 보고 그냥 어떻게 그 모양이 나와 있는지 보고 그냥 알 수 있어요. 이게 암석에 따라 기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진 않죠. 그냥 이제 여러분들 그 경험상으로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에 조금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 이제 지층이 기울어져 있죠. 어. 그리고 여기, 아이고, 여기 구불구불한 면이 보이고 있는 거, 얘 부정합이에요, 부정합.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네. 얘가 깎여 있잖아. 그러니까 마그마가 관입을 했다. 사실 마그마가 관입을 해서 심성암 뭐 또는 화산암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단단한 아이거든요. 근데 걔도 깎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다른 지층이 확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요거 동글맹이 얘 기저여감이잖아요. 그래서 기저여감도 나타나고 마그마도 끊겨 있는 거 보니까 부정합이 있구나. 그리고 지층이 위쪽에 구부러져 있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또 그 위에 이런 지층이 나타나요. 부정합이 2번 있구나. 부정합 3번도 있을 수 있고 4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여기에 보이는 그대로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층을 본다면 제일 먼저 2가 쌓인 거예요. 왜요? 2가 쌓이고 나서 D는 관입을 해야 되는 운명이니까요. 십자가 보이시죠? 십자군이. 네. 그 다음에 D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여기에 부정합이 있는 것이고 부정합, 뭐 여기에는 융기, 침식, 침강이라는 표현이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C가 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쌓이게 돼요. 또 이 사이에 부정합이 또 한 번 있죠. 그래서 부정합 한 번당 융기 한 번, 침강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층이 A까지 쌓이기 위해서 최소한 융기 2번, 침강 2번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네, 하나 더 이제 고3들 있으니까 좀 더 풀어놓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여감이 있다, 여감이 있다라고 가정해보고 삼이 있다, 쉐일이 있다 또는 석회암이 있다라고 가정해볼게요. 퇴적암 중에서 요 아이들은요. 네, 퇴적암 중에서 조금 색깔로 표시를 해볼까요? 얘는 가까운 해안, 온 해안에 퇴적돼요. 퇴적.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 얘네들 먼 해안, 해안에 퇴적된다. 이게 가까운 해안, 먼 해안이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 가깝다라는 게 얕은 곳, 얕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먼 해안 퇴적이라는 게 깊은 곳. 자, 조금 따져볼게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판단을 해보면 C가 얕은 곳이잖아요. 그러다가 C 다음에 B가 쌓여요. 석회암이. 그러니까 이 지층은 점점 C에서 B 쌓이는 동안 점점점 깊어졌다가 다시 융기를 한 번에 확 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선생님이 한 번에 확이라고 하더라도 몇 천만 년은 걸리지만 어쨌든 네, C에서 쪽으로 가면서 네, 점점 수심이 깊어졌다. 이런 포인트들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요 포인트는 네,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요런 거 지층 계산해 주는 거는 네, 중학교 2에 아까 중학교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기본적인 문제들에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네. 암석의 결정 크기에 따라서 네, 이렇게 수심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게 이제 지층 대비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여기 서로 떨어져 있는 굳이 서로 떨어져 있는 여러 지층을 비교한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거 위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이 그림에서는 부정합에 대해서 표시를 해 놓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구불구불한 거 보이죠? 그리고 동글동글한 기저여감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표시가 안 되는 지역이 더 많아요. 이 세상에는. 저게 표시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쌓여 있다라고 해봅시다. 여기 왼쪽에 모습처럼 쌓여 있어요. 그러면 저기에 어떻게 부정합이 있는지 없는지 아냐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 근처에 있는 지역이랑 비교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세 군데만 암석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런 걸 비교를 할 때 열쇠층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열쇠층은 뭐 책에는 안 나오니까 간단하게 적어두세요. 희소성이 필요하고요. 희소성 그리고 동일성이 필요해요. 희소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 그 암석이 만들어질 기회가 얼마 없는 거지. 응회암 기억하실까? 화산재에 쌓인 거예요. 화산재. 석탄층 이거는 고생대의 특정 시기에 양치 식물이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얼어 뒤져서 한 번에 와르르르 쌓여가지고 석탄이라고 하는 아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소한 사건들이죠.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동일성, 여러 지역에 동일하게 같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암상에 의한 대비예요. 지금 여기 밑에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네, 응회암층이 있고요. 석탄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아이를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방식이 잘 이어주시면 돼요. 얘네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어주면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위지층을 비교할 수 있고요. 그 아래 지층, 그 중간의 지층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패턴을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에 C라고 하는 아이 밑에 B, A가 있는데 여기 리을이라고 하는 거 밑에 디귿, 니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암석의 패턴이 다르잖아요. A, B는 네, 암석의 패턴이 뭐 동글동글한 여기에 동글동글한 거 보이죠? 얘 여감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사암이 있어요. 근데 지금 기억해 보시면은 기억에 여감 있고 니은에 여감 있고 디귿에 사암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패턴이 다르잖아. 색깔이 다른 애도 갑자기 껴있고. 그래가지고 얘가 갑자기 왜 나온 건가? 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다 지역까지 봤는데 다 지역은 네, 나 지역이랑 밑에 지층 패턴이 똑같은 거지. 그러면 이걸 보고서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가 지역에는 저게 회색 여감이 없구나. 안 쌓였구나. 근데 비슷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여기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우리도 이제 학교 같은데 그 뭐 직장 같은데 뭐 자리에 없다라고 하면은 결석, 결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에선 층이 없는 거잖아요. 지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층. 결층이 나타났다. 네, 부정합이 있다는 존재가 부정합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야기할 때 부정합이 나타날 수 있다, 나타났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부정합이다 라고 확정은 못 지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안 쌓였을 수 있거든요. 그냥 떨어진 지역이니까 그냥 안 쌓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없으니까 아마도 부정합이지 않을까라고 뭐 추정해보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보통은 이제 암석에 대해서 이렇게 암석의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준이 되는 지층을 찾아주고 그거를 비교해보는 그런 방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화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지층 대신 화석이 나타난 그 패턴을 가지고도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지층 대비예요. 주변에 있는 지층을 비교해서 어디에 있는 암석이 제일 먼저지? 지금 여기 그림에서 나오는 거 F, CO, G 네, 다 똑같은 네, 석회암들이에요. 그 석회암들이 이 지역에서 나타난 가장 최근의 지역이다. 지층이다. 암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여기 제일 밑부분에 있는 A, 기억, 그리고 스몰 a 이런 아이들이 가장 오래된 지층이다 또는 암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암석에 의해서 대비를 하든 화석에 의해서 대비를 하든 어쨌든 암석의 선후를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 바로 이제 절대 연령으로 들어가 보면 절대 연령은 딴 거 없어. 네,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숫자. 근데 이제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냐? 이 뭐 제일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주변에는 흔하게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예요. 우선 뭐 여러분들 책이 펴져 있으면 이거 적으시면 되는데 방사성 동위원소는 어디에 제일 많이 있나라고 하면은 멘틀에 많이 분포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멘틀에 많이 분포. 자, 그래서 멘틀이 열이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동위원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성자 수는 같은데 원자 번호가 네, 양성자 수는 같아서 원자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헬륨이라고 이야기하면은 H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를 갖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소예요. 양성자랑 중성자랑 같은 수의 개수를 갖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 근데 이게 다르다는 거지. 양성자 수는 같아요. 근데 어떤 헬륨이 있냐면 양성자가 두 개인데 중성자가 네 개야. 뭐 이런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이 아이는 많이 달고 있지. 저렇게 많이 달고 있으면 얘가 힘들어.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 헬륨이 2에 4. 그러니까 양성자 두 개 갔는데 중성자 두 개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가 이제 원자의 질량이에요. 원자량이라고. 그러니까 원자량을 저만큼 가져야 되는데 2-6을 갖는 거지.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A씨 때려쳐 하면서 그 중성자를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성자를 주변에 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이제 화학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 파트긴 한데 어쨌든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은 양성자의 중성자 4개가 달라붙어 있는 것을 이제 하나씩 떼는 거야. 근데 이제 뗄 때 종이랑 종이랑 붙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풀이 필요하지. 여기서 양성자 중성자가 붙을 때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중성자를 버릴 때 에너지가 같이 밖으로 방출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열이 많다는 건 뭐냐면 네, 에너지를
이 원자들이 방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자에서 에너지가 방출돼, 그래서 멘틀이 그걸 받아, 그러면 멘틀의 열이 많은 거죠. 그래서 멘틀이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이 아이들이 녹지 않아요. 방사성 동위원소가 멘틀에 많아. 그래서 그곳에 부분 부분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많이 있는 곳들이 녹아 있는 거지. 그래서 전체가 다 녹진 않고. 왜냐면 얘가 절대적으로 많은 건 아니니까. 자, 어쨌든 방사성 동위원소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불안정해요. 불안정하니까 안정한 원소로 가고 싶은 거야. 안정. 지금 여기에 보면은 모원소가 있고 자원소가 있잖아요. 모원소는 불안정이야. 불안정. 그리고 자원소는 안정해. 여기도 수치 보세요. 수치, 수치. 뭐 크립톤은 그 아르곤, 칼륨은 아르곤이 이제 되고 싶은데 원자량은 똑같은데 저 안에서 이제 중성자와 양성자의 교환이 있었겠죠. 그리고 네 번째 보이는 루비듐, 그 스트론튬 저 안에도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의 교환이 있는 것이고 이쪽에 보이는 탄소 그리고 질소 이런 아이들도 탄소가 6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가져서 12라는 원자량을 가져야 되는데 14의 원자량이야. 그러니까 무겁지.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의 음, 음,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네, 그 에너지의 뭐 양에 따라서 네, 모원소에서 자원소로 변해가는 그 주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원소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238의 질량을 갖고 있는 우라늄은 네, 만약에 10개가 있었다고 칩시다. 10개, 10개. 그래서 변해서 5개까지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45억 년이라는 거야. 여기 반감기라는 것은 붕괴한다는 얘기는 다른 원소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체인지, 변화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처음 양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래서 우라늄 238은 45억 년이 걸려. 우라늄 25는 7억 년이 걸려요. 네. 그리고 칼륨은 약 13억 년이 걸리고 루비딘 봐요. 저기 루비딘 87번. 아니 87의 질량. 예, 492억이래. 이게 뭐야? 지구의 나이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거잖아. 우주의 나이가 133, 136억 년 정도인데 우주 나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반으로 줄어들어. 저런 것은 이제 쉽게 이용은 못 하겠죠. 물론 이제 우라늄, 칼륨과 같은 아이들을 잘 쓰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질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 지구의 생성 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46억인데 그 정도 시간까지는 우라늄, 칼륨, 루비듐은 결정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탄소인 거지. 얘만. 탄소는요, 어떤 특징을 갖는 거냐면 관광기가 너무 짧아. 5,730년이야. 그래서 5,730년이 지나면 반절로 줄어들어. 5,730년이 지나면 또 반절로 줄어들어. 그럼 4분의 1. 5,730년이 지나면 또 반절로 줄어들어. 4분의 1에 2분의 1 곱하면 8분의 1. 그래서 쟤는 굉장히 짧은 시간밖에 못 해요. 그래서 우라늄, 칼륨, 루비듐은 지질 시대를 구분하고요. 탄소 같은 아이는 아주 가까운 지질 시대, 신생대 말기 또는 사람이 있는 또는 고등한 생명체가 있었던 최근에 역사 시대 그 정도 그 정도 시기를 구분 짓는데 많이 사용된다는 거죠. 음. 그리고 고고학 뭐 나무 건물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책이 언제 만들어졌는데 그 연대 알고 만약에 최초의 성경이 쓰여진 연대를 알아내고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방사성 탄소법이에요.
자, 밑에 뭐 여기 이런 공식이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어요. 그냥 모르셔도 되는데 밑에 그래프는 알고 가시는 게 좋죠. 이게 뭐냐면 그냥 절대 연령이라는 걸 이야기해주는 네, 그래프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모원소는 불안정합니다. 자원소는 안정한 원소예요. 그래서 자원소가 되면은 다른 원소로 바뀌지 않지. 안정하니까. 모원소는 불안정해요. 그래서 자꾸 비율이 줄어들어. 자원소는 자꾸 비율이 늘어나. 그래서 처음에 모두 다 갖고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모두 다 모원소였어요. 근데 반감기가 한 번이 지나면 이 시간은 원소에 따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35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뭐 7억 년마다 반감기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탄소 같은 경우에 요 한 번,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 체크되어 있는 한 번의 반감기가 5730년으로 굉장히 짧지. 어쨌든 한 번 반절이 줄어들면 무원소는 50%, 그 다음에 한 번 더 반감기가 지나면 무원소는 25%, 그 다음에 네, 12.5%, 한 번 더 네, 6. 12.5, 6.75% 맞을걸? 자, 그래서 여기에서 퍼센트로 뭐 우리 굳이 구분을 짓는다면 50%, 25%, 그리고 12.5%, 6.75%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퍼센트도 뭐 알면 좋은데 이거 소수로도 바꿔줄 수 있어야 되고요. 뭐 0.5, 0.25, 0.125, 0.0675 뭐 이런 퍼센트들도 나오죠. 근데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파란색으로 쓸게요. 네, 50%라는 게 2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25%라는 게 4분의 1. 근데 이게 2분의 1의 2승인 거지. 그리고 12.5%는 8분의 1. 근데 이거는 2분의 1의 3승인 거고 여기에 있는 6.75%는 16분의 1인데 네, 마찬가지로 2분의 1의 4승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표시를 한 거야. 그러니까 반감기 4번 했다? 그럼 2분의 1의 4승이라고요. 이런 거. 요 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외워둘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지층, B지층, C지층이 있다고 해요. A지층, B지층, C지층. A지층에 방사성 등유원소 AAA라는 아이가 있는데 A의 모원소의 양이 1이고 자원소의 양이 1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모원소가 1이고 자원소가 1이라면은 전체 양, 모원소가 자원소로 변한 거잖아. 원래는 몇 개 있었어, 모원소가? 2개. 2개 중 1개가 남은 거지. 그러면 이거 2개 중 하나, 이거 2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A 함석에는 모원소가 2분의 1만큼 남은 거예요. 이게 지금 왼쪽에 그래프에서 뭐예요? 반감기 한 번. 그러면 이제 A 원소의 반감기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 판단하면서 이제 간다는 거지. 실제로 문제로 한번 볼게요. 여기 뒤에는 됐고요. 문제 몇 페이지냐면은 네, 여기 89페이지요. 89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림 가는요. 방사성 동위원소 1과 2, 그러니까 2개 있다는 거예요. 동위원소가 2개, 2개가 이제 분해되는 곡선이죠. 그러니까 나는 화성암 A, B, C 서로 다른 암석 3개. 그런데 그 3개에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1도 있을 수 있고 2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이 A에 보시면 A 처음에는 20g 있는데 나중에 10g 있어요. 얼마나 있다는 거야? 처음에? 2분의 1. 그렇지. 2분의 1인 거죠. 그러면 반감기 한 번 한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B라는 아이를 보면은 처음에 8g, 나중에 2g. 그냥 이거 그냥 뭐 써주셔도 돼요. 8분의 2. 근데 얘 계산하면은 스륵스륵 약분돼서 4분의 1인 거잖아요. 요게 2분의 1의 2승이라는 거지. 반감기 2번. 근데 이제 1번 원소잖아요. 1번 원소의 그래프가 어디 있어요? 요거잖아요. 반감기가 몇이에요? 한 번 1. 반감기가 되면은 1억 년이에요. 근데 얘는 1억 년 한 번 한 거고 얘는 반감기 2번 2번. 겪었으니까 2억이 되는 거죠. 네. 네. 요렇게 해서 나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C 보시게 되면은 방사성 동위원소 2번인데 10g 있었는데 5g 있어. 처음 양의 2분의 1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2번은 반이 되는데 몇 년이 걸려? 2억 년. 2억. 그러니까 한 번 했으니까 2억 년의 나이가 되는 거죠. 그럼 비교해 보면은 B랑 C랑 나이가 같고 A는 나이가 적다. 3번이 정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표시가 나와 있는 거를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요거 한번,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9번. 9번 푸시고 나서 얘기해 주세요. 9번. 물 좀 먹고 올게요.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네. 좀 볼게요. 9번을 보시면은 그림은 이제 어느 암석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X, Y. 그러니까 두 개라는 겁니다. 한 암석에 이제 두 개가 같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개가 같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X는 반절이 되는 시간이 7억 년이네요. 7. Y는 반절이 되는 시간이 14억 년이네요. 그러니까 똑같이 있다고, 그러니까 똑같이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14억 년이 되면은 X는 두 번 분열한 거지. 예. 그러니까 X는 더 빨리 분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보시면 Y의 반감기는 14억 년, X의 반감기는 7억 년.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표현이죠. 둘째, 14억 년 후 감소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 자, 이걸 주목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14억 년이 지났어요. 그냥 그 상황. 그냥 줄어든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이게 요거예요. X는 100%에서 75% 줄었다고요. 75%. Y는 네, 이 50% 줄었습니다. 이게 두 배는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두 배가 되려면 50%의 두 배, 100%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음.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뭐 14억 년 후 뭐 증가된 자원수의 양은 x가 y의 2배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하면은 또 한번 또 따져봅시다. 뭐 y 같은 경우에 y 같은 경우에는 네, 50% 자원수가 생성됐겠죠. 그리고 x 같은 경우에는 25% 남았으니까 네, 75%만큼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자원수. 그러니까 이 양도 네, 2배가 아니죠. 그래서 니은은 그 퍼센트로 비교해서 틀리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디귿 볼게요. 이 암석의 나이가 만약에 10억 년이라고 한다면 그럼 10억 년을 한번 가보는 거야. 10억 년이라고 하면은 요 정도쯤 될 겁니다. 10억 년. 그러면 네, 모원소는 얼마만큼 남았어요? 네, 뭐 대략 30이라고 칩시다. 모원소 대략 30. 자원소는 대략 70. 그러면 1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틀리게 되는 거지. 모원소의 양보다 자원소의 양이 더 많다. 왜? 반감기라는 걸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소의 양이 더 많은 거지. 그래서 이것도 틀리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더 많이 있는데 지층 생성 순서에 대해서 저 개략적으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 판단을 해봤는데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거 이제 요거 11번, 12번으로 마무리하고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11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상대 연령, 가를 보면서 상대 연령을 따져보는 거고 나를 보면서 절대 연령을 한번 따져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석회암이 쌓여 있는데 1번 화성암이 뚫었죠. 그 다음에 얘가 2번 그리고 화성암 P가 보니까 누구까지 뚫었어? 셰일까지 뚫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셰일보다는 화성암 P가 나중인 거죠. 그래서 셰일이 3번, 화성암 P가 4번. 그러면 석회암, 화성암 Q, 셰일, 화성암 P. 그럼 1번이 정답인 건데 문제는 이게 아니야. 이 밑에 거. 셰일층의 연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셰일층? 뭐 그러면 셰일에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셰일은 점토가 쌓이면 셰일이 돼요. 그래서 저 퇴적암이 생성된 연도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퇴적암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진흙이 되기 전에 부서진 아이가 있잖아요. 부서진 아이. 그 부서지기 전에 근원이 되는 모암, 엄마 암석이라고 하는 그 모암이라는 것의 나이를 분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셰일이 언제 쌓였는지 그걸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퇴적암이든 또는 변성암이든 그 자체의 나이를 분석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마그마, 그러니까 멘틀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마그마로 기원된 화성암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지금 여기 11번 답 보시면은 화성암 Q와 화성암 P 사이에 있는 게 쉐일이잖아. 그러니까 화성암 Q가 만약에 2억 년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2억 년보다 쉐일이 젊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응? 자, 어쨌든 여기 12번에 보시면은 화성 쉐일층의 연령을 나타내는데 X의 양을 구하네? 근데 위에서 그래프에서 X는요 50% 반감기가 1억 년이에요. 그냥 요런 거 기억해주고 넘어오면 돼. X는 반감기가 1억. 자, 잘 보세요. 쉐일층의 연령을 비교하는데 P에 포함된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 3이에요. P에 1대 3, Q에 1대 7. 그럼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모원소가 자원소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자원소의 양도 다 모원소의 것이었어. 1대 3이라고 하면은 얘가 원래 4. 4라는 양에서 1이 변한 거지. 그러니까
몇이 남은 거냐? 4분의 1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얘 따져보면 2분의 1의 2승, 그러니까 반감기 2번. P라고 하는 아이는 반감기 2번 한 거야. 2번 시간이 지난 거고, Q라고 하는 아이 1대 7이라고 하면은, 네, 7이라는 양도 원래 다 갖고 있었던 거지. 몇에서 바뀐 거예요? 8이라는 양에서부터 바뀐 거니까 8분의 1. 이거는 2분의 1의 3승. 3번 지났다는 거예요. Q는 뭐 이렇게 표시해 볼까? Q는 반감기 3번. 그러니까 셰일이라는 아이는 화성암 Q가 반감기 2번이니까 2억. 화성암 P가 나중이지. 2억. 그리고 화성암 Q가 3억. 그러니까 셰일의 나이는 2억 년보다는 나이가 많고 3억 년보다는 나이가 젊다는 것이.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들 많이 나오니까 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네, 뭐 나머지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면서 질문 있으시면은 네, 나중에 또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광도계급 HR표까지 어느 정도 했구나. 자, 오늘은 그 다음 별의 진화. 여기까지 왔네. 별의 이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시간인데,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별이 어떤 과정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것인지 이제 머릿속에 조금 정보를 많이 넣어주시고,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한번 뭐 그냥 빈 이면지에다가 별이 어떻게 변화하지? 라고 하는 거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별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빛을 내는 천체예요. 빛을 내는 천체.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형광등이 있다고 칩시다. 형광등. 걔도 빛이 나요. 근데 그 형광등은 별이라고 부르진 않아. 그러니까 걔가 우주에 없어서 그런가? 형광등 자체를 그냥 우주로 슝 띄워놓으면은 걔가 별이라고 해요? 빛나고 있다고 해도 그냥 별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조건이 있다라는 거지. 빛만 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 근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핵융합 반응은 우리 그 고등학교 1학년 그 통합 아니다. 그 검정고시 할 때도 뭐 핵융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네 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이 되어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 수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양성자잖아요. 솔직히 양성자 네 마리를 한 번에 붙이는 게 쉬울까? 그러니까 우주가 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본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딴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양성자 네 개를 붙이는 거야. 순수하게 온도와 압력으로. 양성자 네 개 서로 붙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온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이 식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자원이 필요한 거냐면은 1000만 K. 그러니까 K라고 하는 게 뭐 마이너스 273을 하고서 도씨를 붙이면 되는데 뭐 1000만 정도 온도 되면은 그냥 1000만 도라고 해도 그냥 크게 무방해요. 근데 이제 1000만 도 엄청나게 높은 온도지. 근데 사실 그 정도 안 돼도 빛은 나거든요. 우리 주변에 그냥 불 때운다고 생각해봐도 네, 빛 나잖아요. 가스레인지에서 슉 키면 불 나오잖아요. 그럼 빛도 나오고. 근데 그 정도의 빛은 네, 멀리 안 간다는 거죠. 1000만 정도 온도가 돼야 핵융합 반응을 하고 그 정도를 해야 빛이 이제 많이 퍼져 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별은 이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빛을 내는데 그 빛이
핵융합 반응으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면 이제 핵융합 반응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볼게요. 별이 탄생하는 곳은 암흑성운. 이 성운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딴 거 없어. 얘네들은 먼지나 티끌이 모인 거야. 근데 먼지나 티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이는 거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거야. 그리고 온도가 낮아야 돼. 아까 여기는 1000만 K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먼지 규모일 때는 온도가 낮아야 얘네들이 뭉치지. 온도 높으면은 먼지들 도망가지. 그러니까 온도가 처음에는 낮아야 돼요. 그리고 별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등급 컷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최소 질량을 가지냐면은 태양 질량의 100분의 8 정도? 0.08. 이거가 안 되면 네, 별 급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저거보다 작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밑에 써 있어요. 태양 질량이 0.08 이하 행성하고 비슷한 갈색 위성이라는 것이 돼. 그러니까 빛도 안 나와.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빛은 나오는데 그게 온도가 높아서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운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뭐 좀 더 들어가 볼게요. 태양 질량의 0.08배 이상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성운에서 밀도가 커지니까 중력이 강해지면 이제 이거 정말 중요해. 표시해놔. 여기 중력 수축. 그러니까 중력 수축이라는 게 뭐냐면 밀도가 커지니까 끌어당기는 거야. 끌어당겨지면 이제 크기 감소하지, 밀도 증가하죠, 온도 상승해요. 이게 왜 온도가 상승하냐? 네, 멀리 있었던 물질들이 가까워지는 거잖아. 멀리 있었던 물질들이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네,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네, 열 에너지가 높아진다. 물론 이 중간에 생략된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뭐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거 그런 것도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그냥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열 에너지가 늘어나네? 그냥 그 정도 기억해도 된다고요. 근데 이게 이 중력 수칙이라는 게 우리가 왜 기억을 더 자세히 해둬야 되냐면 그러니까 먼지 단계에서부터 얘가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성운 단계 끝까지 작용해. 그러니까 중력 수축은 별이 뭐 어느 정도 이제 규모를 갖추고 있는 이상 항상 작용하는 게 중력 수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력 수축이 작용해서 온도 밀도 증가하면 원시별이라는 게 돼. 이런 거 있죠. 원시인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은 아니죠. 원시인은 여러분들하고 다른 종류의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별도 원시별하고 별 다른 거야. 원시별은 이제 전주계열 단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원시별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온도가 낮아. 그러니까 뭐냐면 표면 온도가 1000K 정도는 돼요. 뭐 손 대면 뜨겁지.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건데 이제 중력 수축하다 보니까 온도가 그냥 높아진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가시광선, 보이는 정도의 빛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저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력 수축으로만 별이 빛난다라고 하면 태양도 한 1억 년 정도 빛나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력 수축 에너지가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주계열 단계 원시별이라고 하는 아이도 표면 온도가 높으니까 빛은 나오는데 그게 별이 진정으로 핵융합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별이 이제 계속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라는 곳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진짜 백이 별이구나. 수소 핵융합,
수소를 가지고 헬륨을 만들어내는 수소 핵융합, 저걸 진짜로 시작을 할 때만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별의 뭐 애기별, 초창기 뭐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 둬야 될 거, 별은 성운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성운은 이제 특정 밀도 이상이 되면 중력 수축을 한다. 중력 수축을 하면 온도가 상승한다. 어느 온도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표면에서 열이 발생하고 빛이 발생하게 된다. 근데 그때를 이제 원시별이라고 하는 것이고, 계속 중력 수축을 하다 보면은 중심부의 온도. 자, 잘 봐요. 중심부의 온도예요.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 정도가 되면 수소 핵융합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별이라고 얘기한다. 0.08배 이하인 아이들은 너무 질량이 조그마니까 아무리 중력 수축해도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 안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금방 식어버리는 거지. 갈색에서. 자, 그래서 이제 HR도에서 보면은 이제 원시별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원시별은 굉장히 꼬꼬마 별들이에요. 꼬꼬마 별들. 근데 이제 질량이 조그만 아이들은 수직적 진화라는 걸 해요. 광도가 줄어드는 거야. 광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여기 HR도에서 세로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밑으로만 내려가네. 질량이 작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력 수축한다는 거예요. 근데 위에 질량이 큰 아이들 보이잖아요. 질량이 큰 아이들 쥐어보고, 질량이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평적 진화를 하네. 수평적 진화. 모의고사나 뭐 수능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수직적 진화, 질량이 작은 아이들, 수평적 진화, 질량이 큰 아이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런 것들을 뭐 질량이 작은 아이들은 중력 수축에서 크기가 작아지니까 저렇게 수직적 진화를 하는구나. 질량이 큰 아이들은 아무리 좀 작아져도 온도가 높아지니까 광도가 일정하게 되는 거죠. 왜? 광도라는 아이는 뭐 다시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4 파이 R 제곱 그리고 시그마 T의 4승. 그러니까 반지름은 제곱에 비례하고 온도는 4제곱에 비례하니까 반지름이 작아져도 이게 온도가 높아져 버리니까, 물론 질량 큰 별들 온도가 높아져 버리니까 광도가 유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수직적 진화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진화를 했다고 칩시다. 중요한 건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에 빨리 도달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또 이제 넘어가. 별의 진화라는 것으로 가보면, 주계열성. 아까 이야기했었던 거. 이제 진정한 별이라는 거. 그 별이라는 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중력 수축 과정을 통하고,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그 별에 도착했을 때, 그 상태에서 가장 오래된 시간을 보내요.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으로 보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크기가 일정하다. 이게 뭐냐면, 별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수축을 한다? 중력 수축을 한다. 중력 수축을 한다라는 것은 크기가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여 압력이 커져. 그래서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어서 별의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이거를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정역학 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학, 힘이요. 평형을 이루어서
정지하고 있다고요. 그게 정역학 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형이다. 자, 그리고 주계열성. 아까 진화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질량이 클수록 뭐 주계열성에 머무는 기간이 짧아진다. 그러니까 일찍 진화한다는 거예요. 질량이 클수록 네, 일찍 진화한다. 이게 조금 우울한 겁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클수록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네. 밑에 이제 주계열 이후에 이제 별의 진화에 대해서 보면은 간단하게 주계열성, 적색거성, 행성상 성운, 백색외성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중간에 있어요. 이게 행성상 성운 화면에 보이시면 하얀색 점 같은 게 보일 거예요. 요게 요거예요. 미리 이야기해주면 백색외성은 별의 내부가 수축해서 백색외성이 되는 거고요. 행성상 성운은 별의 외부가 팽창해서 된 것이다. 별의 내부 수축, 행성상 성운은 별의 외부가 팽창한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돌아와서 주계열성 이후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거 한 번에 잘 들어줘요. 파일도 보내줄 건데 뭐 파일 뭐 여러분들 한번 요 파트는 한 번 더 들어주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뭐냐면 주계열성에서 적색거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이게 주계열성이라면 중심부에 온도가 높아. 그러니까 수소가 헬륨이 되어 그리고 바깥은 수소가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는 정력학평형. 이게 주계열성이니까 멈춰 있는 거지 별의 크기가. 근데 이제 모두 다 헬륨이 됐다고 칩시다. 그리고 주변엔 수소만 있어요. 이게 이거야. 별의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소모되어서 헬륨만으로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중력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자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수축해. 수축하면 어떻게 되지? 열. 작아진. 작아지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작아지는 거는 우선 알아두는 거고 열이 상승.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네 중심이 아니어도 중심 바깥에 여기 이게 헬륨 핵이라고 하고 헬륨 껍질, 수소 껍질이라고 하는데 수소 껍질 그리고 바깥은 그냥 수소 그 헬륨 핵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팽창해. 왜?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중심이 아니어도 온도가 높은 곳이 있는 거죠. 수소 핵융합 몇 도예요? 1000만 K. 그러니까 이 그림 좀 더 확대할게요. 여기 부근에서 아이고 지워졌어. 여기 부근에서 요 부근 수소층인데 온도가 높아지니까 수소 핵융합 시작. 수소 핵융합 시작한 거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가 팽창하는 거지. 겉부분이. 근데 중심 헬륨은 핵융합하기에는 온도가 낮은 거야. 그러니까 기껏해야 1000만 도가 된 거지 그거보다 높은 온도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헬륨 같은 경우에는 헬륨이 사실 핵융합하려면은 미리 공개하면 1억 도가 필요해. 1억. 그러니까 몇 천만 도 됐다고 해서 헬륨이 네, 뭐 나는 1억 도에 뭐 1억 도에 그 융합하니까 지금은 그냥 수축할래 하면서 중심은 수축을 계속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중심과 겉부분의 성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중심은 수축, 겉부분은 팽창, 엄청나게 팽창.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는 팽창, 바깥쪽은 팽창, 네, 중심부에서는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심에서도 온도가 높아져서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긴 해요. 그래서 탄소가 만들어지는 거,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끝에는, 네, 끝에 과정 살펴보시면은 여기에다가 조금 그려줄게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별의 층이 3개의 층이 생기게 되는데, 수소 H, 헬륨 He, 탄소. 선생님이 요거 기억을 할 때 이렇게 기억을 해요. 네, 수, 헬륨, 류, 탄소의 탄자, 수류탄, 수류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적색 거성이 끝나게 되면, 적색 거성이 이제 끝나면, 네, 탄소 핵이 생성이 된다. 그러면 이제 완전하게 탄소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중력 수축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중력 수축이 일어났을 때 또 온도가 높아지겠지? 그러면 껍질, 이 바깥쪽이라고 얘기하는 게 껍질. 그러니까 껍질은 팽창하고 수축하고, 팽창하고 수축하고, 중심 핵에는 탄소는 계속 수축하고. 왜냐하면 탄소가 핵융합 하려면은 온도가 선생님 기억에 대략 3억 도? 얼마 안 되지. 3억 도. 수소는 1000만 K, 헬륨이 핵융합 하려면 1억 K, 탄소가 핵융합 하려면 3억 K, 그 정도? 그러니까 조그만 여기에 이야기하는 태양, 사실 따지고 보면 태양은 굉장히 꼬꼬마 별이야. 너무 작아, 별 치고는. 근데 이제 그런 별들이, 꼬꼬마 별들이 진화를 할 때는 탄소보다 무거운 애들이 안 만들어져. 왜냐? 질량이 너무 작으니까 온도가 높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탄소밖에 못 만들어, 이 꼬꼬마 별들은. 그래서 탄소 겨우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겉부분, 이제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팽창, 수축하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껍질들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팽창, 수축, 팽창, 수축, 팽창, 수축 반복하다가 바깥 부분이 방출되어서 행성상성은, 그러니까 먼지로 다시 퍼지는 거야. 별 뭐에서부터 시작해? 먼지구덩이, 먼지들에서부터 시작을 하지. 그리고 다시 먼지로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핵이라고 하는 곳은 수축에서 백색 외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가끔씩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백색 외성은 핵융합 안 해요. 안 해요. 끝난 거예요. 별의 내부.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수축하는 거지. 그러니까 온도는 처음엔 높은 상태야. 네, 그런데 이 높은 아이는 점점점 식어가는 거지. 그래서 흑색 외성이 된다. 다시 정리하면 별은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져서 이제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변하게 돼요. 주계열성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되면서 수소가 헬륨을 만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지. 그때는 내부의 온도, 압력이 막 커지다 보니까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중력 수축과 평형을 이루어. 주계열성에서는 그 단계에서만 정력합 평형. 그 주계열성 단계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크기가 막 늘어나거나 크기가 막 줄어들거나 하는 과정을 계속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색거성 또는 행성상성운 백색에서 얘네들은 크기가 변해. 적색거성만 봐도 그렇잖아요.
중심부의 온도가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려면 수축을 해야 돼. 근데 수축을 하다 보니까 내부에 헬륨은 타지 않는데, 핵융합하지 않는데 헬륨 바깥에 있는 수소 껍질들이 막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핵융합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겉에 부분이 팽창해.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야. 그러면서 거성이 되고. 결국에는 중심부의 온도도 높아져서 헬륨 핵융합 반응 1억도가 되면 탄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모두 다 탄소로 변했다라고 하면은 그 거성이 아까 잠깐 여기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수소, 헬륨, 탄소의 층상 구조로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저 아이가 수축하면서 헬륨 껍질이 타기도 하고 수소 껍질이 타기도 하면서 겉부분은 팽창 수축 반복하다가 흩어져서 먼지들이 되는 거고, 중심 핵은 계속 수축해서 백색 외성이 되는 거지. 그리고 백색 외성은 핵융합을 안 하니까 결국은 식어. 그래서 흑색 외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포인트들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태양은 꼬꼬마 별이다. 에이, 엄청 작은 별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 뒷부분 내용은 앞부분 내용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운데, 이게 뭐냐면,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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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별이야. 근데 보통 기준을 삼는 게 10배 이상. 10배, 태양 질량이 10배 이상? 그 정도 되면은 뭐 질량이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는요, 질량이 크기 때문에 적색 거성보다 훨씬 더 커. 밝기도 밝아.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을 가끔씩 부르는 말이 있죠. 초인. 그러니까 거성의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초거성이라고 하는 거지. 초거성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 질량이 크니까 한 번 수축하면은 온도가 훅훅훅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헬륨이 탄소가 되고, 탄소가 산소가 되고, 산소가 네온이 되고, 네온이 마그네슘이 되고, 마그네슘이 규소가 되고, 규소가 여기 얘기하는 철까지 만드는 거지. 근데 우리 순서 기억해 두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수소, 헬륨, 탄소, 산소, 규소, 철. 요거. 자, 그래서 헬륨, 탄소, 산소, 규소, 철. 수류탄을 산에서 규철이가 던졌어요. 아이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수류탄 산에서 규철이가 던졌어요. 수소, 헬륨, 탄소, 산소, 규소, 철. 근데 이제 이 철이 만들어지는 온도가 대략 몇 도냐면은, 아유, 이거 20에서 30억 도 돼요. K.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실 높은 온도죠. 돈을 모으려고 해도 20억, 30억 모으기 어려운데 온도가 20억, 30억 K야. 그러니까 그 정도 온도가 돼야 철이 만들어지는 거지. 철이 녹는 온도가 아니라 철이 만들어지는 온도예요. 근데 이제 철까지 만들면 별은 이제 포기하는 거지. 기지. 나 더 이상 못해. 온도가 그 이상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철까지 만들면 이게 별은 이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안 해요. 자, 그럼 뭐 해요? 이 온도가 만들어지려면 어마어마하게 팽창을 한 거야. 어마어마하게 팽창을 했겠지. 온도가 높으니까 그 정도로. 그런데 철이 만들어졌다. 철로 구성된 핵이 이제 싹 철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멀리 있었던 것이 한 번에 확 줄어드는 거예요. 급격한 중력 수축이라는 게 굉장히 빠른 중력 수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빠른 중력 수축을 하다 보니까 별이 그걸 못 견디는 거지. 그래서 바깥층이 중심에게 부딪히면서 솔직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높은 곳에서 물건을 떨어뜨려. 사실
롯데타워 위쪽, 63빌딩 위쪽에서 물건 하나만 떨어뜨려도 에너지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근데 별 어마어마하게 팽창돼 있는 상태에서 태양 뭐 한두 배가 뭐야. 태양 몇천 배나 더 커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폭발하는 거죠. 그걸 초신성. 여기에서도 밝게 빛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초신성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초승달 정도? 그 정도로 밝습니다. 보름달은 아니고, 진짜 가까운 곳에서 초신성이 터지면 보름달 정도로 밝아질 수는 있는데, 그 정도까지 되기는 좀 쉽지 않고, 우리랑 가까운 별들은 그 정도로 나이가 많진 않거든요. 멀리 있는 별이 만약에 초신성이 됐다라고 하면 잠깐 반짝반짝이면서 밝아질 때가 있어요. 초승달, 금음달, 뭐, 그 정도. 근데 초신성이 되면은 별이 평생 동안 냈었던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한꺼번에 바바바바방 내놓는 거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한꺼번에 발생되니까, 네, 철보다 무거운 원소. 요거,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이 되는 거지. 온도가 2, 30억 K 정도는, 네, 가볍게 뛰어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는 아이들이 무거운 애. 금, 납, 우라늄.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금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우라늄, 납이라는 물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이런 거야. 지구도 사실 먼지구덩이에서 만들어진 그 행성체거든요. 먼지들이 모여서 된. 여러분들도 먼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생명체인데, 결국 그런 원소들, 먼지들이 별이 터진 먼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있기 이전에 우리 지구가 만들어진 근처에 별이 초고성이 됐었었고, 초신성이 되면서 한번 뻥 터진 잔해들이 여러분들을 구성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초신성 폭발을 하고 나면 그 중심핵이라고 하는 아이가 더 수축하면은 중성자 별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질량이 큰 아이들 있잖아요. 진짜 질량이 큰 경우.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블랙홀이라고 하는 아이가 돼요. 그러니까 자, 아까 태양 질량과 비슷한 아이 외부층도 먼지로 막 흩어져 나가죠.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들도 외부층이 막 흩어져 나가요. 네. 그러면서 이런 행성상 성운과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먼지들이 막 뿜어져 나간다는 거죠. 이 물질들이 다시 먼지가 되면서, 네, 별이나 행성,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생명체를 만드는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별의 일생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는데, 뭐 뒤에 문제 풀어보시는 것도 풀어보시는 거지만, 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 그러니까 행성체를 만들기 전에 먼지들, 원소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 별에 대해, 일생에 대해서 좀 한번 뭐 빈 이면지 꺼내다가 한번 정리해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별의 제일 처음 주계열성이 되는 과정에서부터 주계열성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네, 정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파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